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에서 정의가 조종간을 잡는다. 박소령, 조종석을 바꿔주세요. 제가 직접 조종하겠습니다. 작전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지고 사령관이 만류한다. 중령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아이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저 아니면 안 돼요. 정의가 헬기 조종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10년 만에 다시 조종간을 잡는다. 정의의 손이 조종간을 잡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헬기가 안정을 되찾는다. 믿을 수 없어? 박소령이 감탄한다. 병원 헬리패드에 안전하게 착륙한 후 의사가 말한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의는 눈물을 흘린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에 나정이는 눈을 떴습니다. 벌써 1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죠. 군대에서 몸에 밴 생체 시계는 퇴역 후에도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에서 정의는 묵묵히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몇 개나 팔릴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의는 능숙하게 밥을 펼치고 단무지와 우엉, 계란말이를 올렸습니다. 김 위에 올라간 재료들이 정렬되는 모습은 마치 정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죠. 손끝 하나하나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칼로 김밥을 써는 정의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각각의 김밥이 정확히 같은 두께로 잘렸죠. 이런 세심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무언가를 정밀하게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참치김밥 10개, 소고기김밥 8개, 단무지김밥 12개. 정의는 종류별로 김밥을 세어가며 플라스틱 통에 담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양이었지만 그래도 정확히 세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군대에서 배운 철저함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리어카에 김밥통을 싣고 나서 정의는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회색 머리, 그리고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 이제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죠. 집을 나서기 전 정의는 작은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잔돈과 함께 작은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정의는 주머니를 만져보며 잠깐 망설였다가 그대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해보자. 부대 정문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깼습니다. 정의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길을 걸으며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별들이 남아있는 새벽 하늘이었죠. 한때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헬기 조종석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었죠. 부대 앞에 도착하자 몇몇 잃은 당직자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김밥 할매 벌써 왔네. 오늘 뭐 있어요? 참치김밥 있나요?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친근함보다는 무례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들에게 자신은 그냥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할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에이, 비싸네. 2,000원에 안 돼요? 이런 흥정은 일상이었습니다. 정의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죠. 군인들의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때 자신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2,500원 하죠. 고마워요, 할매.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받아갔습니다. 정의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헌병대의 이강철 같은 경우는 달랐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강철은 언제나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걸어오는 모습에서부터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야, 김밥 할매.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어? 강철이 다가오자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강철은 언제나 말끝에 반말을 섞어가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죠. 참치김밥이랑 소고기김밥 있어요. 맛없으면 환불해줘야 해. 네, 그럼요. 정희는 참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면 절대 참지 않았을 태도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강철이 김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밥이 좀 딱딱한데?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써서 해와.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김밥은 완벽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만든 김밥이 맛없을 리 없었죠. 하지만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병사들은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죠. 오후가 되자 점심시간을 맞은 병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희는 바쁘게 김밥을 건네주었죠. 그런데 강철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야, 이 할매 김밥 진짜 맛없어. 그런데 싸니까 먹는 거지. 강철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려왔죠.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김밥을 팔았습니다. 할매, 오늘은 서비스로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건 어려워요. 에이, 인색하네.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해질 무렵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공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중령복, 그리고 몇 개의 훈장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죠. 정희는 훈장 하나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공군 특급 구조훈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훈장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누비던 전설적인 조종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되었다는 현실이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지. 정희는 훈장을 품에 안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선택은 이미 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히 사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는 훈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그 하늘을 말이죠. 이제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공군 헬기 훈련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오늘은 경납고 쪽에서 팔아볼까? 정희는 리어카를 끌고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경납고 근처는 훈련 때문에 병사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김밥도 더 많이 팔릴 것 같았습니다.
경납고 앞에 자리를 잡고 김밥을 진열하던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조종사의 점검 과정을 지켜보던 정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저 조종사 아직 경험이 부족하네.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눈썰미는 속일 수 없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김밥 사세요. 갓 만든 김밥이에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몇몇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훈련 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할머니, 참치김밥 2개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김밥을 건네주던 정희는 작전 통제실에서 나오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정유리였죠. 깔끔한 군복을 입고 차갑게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유리는 정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철이 나타났죠. 오늘도 여전히 건방진 표정이었습니다. 야, 김밥 할매. 여기서 뭐해? 여기는 훈련구역인데. 죄송해요.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죠. 친구들 앞에서 더 우월감을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에이, 할매가 여기 있으면 훈련에 방해가 된다고. 빨리 치워. 말과 함께 강철이 리어카를 발로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리어카가 기울어졌고 김밥통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죠. 아! 정희가 급하게 몸을 숙여 김밥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김밥 대부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루벌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미안, 할매. 실수였어. 강철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밥과 함께 작은 주머니도 떨어져 나왔죠.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작고 반짝이는 훈장이었습니다. 공군 특급 구조 훈장이었죠. 정희는 급하게 훈장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유리가 그 훈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정유리는 훈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인인 정유리는 훈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게 공군 특급 구조 훈장이네요. 이게 왜 여기서? 정유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공군 특급 구조 훈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생명을 걸고 구조작전을 성공시킨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훈장을 돌려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유리는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주우신 거예요. 정희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유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훈장의 상태를 보니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특급 구조 훈장이에요? 김밥 할머니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혹시 어디서 주운 건 아닐까요?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초조해졌죠. 이런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제발 그냥 돌려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리는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 훈장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정확한 출처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저 훈장을 돌려받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강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정 중사님. 그냥 어디서 주운 거겠죠. 할머니가 무슨 특급 구조 훈장을 받겠어요? 강철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유리는 웃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훈장은 진짜예요. 그리고 상태를 보니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아요. 정유리는 정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어떻게 이 훈장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정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밥들을 대충 주워 담고 리어카를 끌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죠. 잠깐요. 정유리가 불렀지만 정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정유리는 손에 든 훈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훈장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나세령 중령. 정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강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어디서 주워온 거겠죠. 뭐 그리 중요해요. 하지만 정유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훈장, 반드시 조사해 봐야겠어요. 정유리는 훈장을 작전 통제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만 가득했죠. 평범한 김밥 할머니가 어떻게 공군 특급 구조 훈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험에 처한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소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유리는 작전 통제실로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훈장을 책상 위에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훈장 뒷면에 새겨진 나세령 중령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정유리는 군 인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먼저 나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파는 할머니의 신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군 관련 훈장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나세령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대부분이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나세령 중령, 공군 헬기 조종사, 기밀 등급 상급. 정유리가 읽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죠. 나세령이 전설적인 헬기 조종사였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조종사라고? 그럼 이 훈장은? 정유리는 훈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이 훈장이 진짜 나세령 중령의 것이라면 김밥을 파는 할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유리는 상급 기밀 파일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죠. 접근 권한 없음. 해당 정보는 대령급 이상만 열람 가능. 정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인 퇴역 군인 정보가 그렇게 높은 등급으로 분류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전 통제실 문이 열리며 박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베테랑 부사관이었죠. 정 중사, 뭐 하고 있어요? 아, 잠깐 조사하는 게 있어서요. 정유리는 얼른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박 상사가 훈장을 보고 눈을 크게 뜨더군요.
이게 뭐예요? 공군 특급 구조 훈장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연히 발견한 건데. 박 상사가 훈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귀한 훈장이에요. 저도 20년 넘게 복무했지만 실물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당연하죠. 이 훈장은 생명을 걸고 구조작전을 성공시킨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박 상사가 훈장 뒷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세령 중령.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유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글쎄요. 옛날 이야기로 들은 것 같은데. 아, 맞다. 박 상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예전에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전설적인 여성 헬기 조종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설적이라고요? 네. 특히 악천후 구조작전에서는 그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구조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하더군요. 정유리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박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자세한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사라졌다고요? 네. 그 이후로는 그분 얘기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마치 금기시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정유리는 더욱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전설적인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니,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금기시된다니,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유리는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밥을 파는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전설적인 조종사의 훈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가족이거나 지인일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당황하며 훈장을 숨기려 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유리는 부대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함께 부대 역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정유리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구조작전 성공을 기념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중앙에 여성 조종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젊고 늠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세령 중령. 정유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라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눈매와 얼굴형이 김밥 할머니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죠. 오후에 정유리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공군 작전 기록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나세령 중령이 참여했던 작전들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특수구조작전, 헬기 조종사, 나세령.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하니 몇 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밀 문서였지만 일부는 열람할 수 있었죠. 첫 번째 문서는 18년 전 산악지역 조난자 구조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다른 조종사들은 출격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나세령 중령의 탁월한 조종술로 인해 구조작전 성공. 두 번째 문서는 15년 전 해상구조작전이었습니다. 태풍 접근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나세령 중령이 직접 구조작전을 지휘하여 13명 전원 구조 성공. 세 번째 문서는 12년 전 산불 진화 작전이었습니다. 연기와 강풍으로 인한 극한 상황에서도 나세령 중령의 정밀한 조종으로 소방대원들을 안전하게 투입. 정유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세령 중령은 정말로 전설적인 조종사였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들을
연이어 성공시켰죠. 하지만 그 다음 기록들은 모두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10년 전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나세령 중령에 대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정유리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문서가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보안 위반 경고. 무단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검색했는데 왜 경고가 뜨는 걸까요? 정중사.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실장이 서 있었죠. 작전통제실 실장은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냥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 실장이 정유리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세령 중령에 관한 자료를 왜 찾고 있죠? 정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실장이 어떻게 자신이 검색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우연히 이름을 보게 되어서 궁금해서. 정중사. 김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함부로 뒤지는 건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기밀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제가 접근 권한이 있는 자료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해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유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나세령 중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정유리는 부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나세령 중령과 김밥 할머니 생각뿐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달리 부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었거든요. 훈장이 발견된 이상 누군가 자신의 신원을 조사할 게 분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소망이 흔들리고 있었죠. 한편 정유리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세령 중령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출근하자마자 정유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정유리는 부대 내 고참 부사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정비대였습니다. 최 원사는 25년째 복무 중인 베테랑이었죠. 최 원사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혹시 나세령이라는 분 아세요? 헬기 조종사였는데. 최 원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냥 궁금해서요. 최 원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중사, 듣지도 보지도 말았던 일로 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최 원사의 단호한 말에 정유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최 원사가 나세령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통신대였습니다. 이 상사는 23년째 복무 중이었죠. 이 상사님, 혹시 옛날에 나세령 중령이라는 분.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상사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군요. 왜 다들 이런 반응이지? 정유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나세령 중령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금기시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정유리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나이 많은 군무원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 일을 자꾸 파헤치려고 한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나세령 중령 얘기 말인가? 정유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응. 그 일은 정말 조용히 묻어둬야 할 일이야. 맞아. 당시에 얼마나 난리였는데.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두 군무원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유리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에 정유리는 부대 도서관에 갔습니다. 혹시 과거 신문이나 잡지에서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오래된 공군 소식지들을 뒤져보니 몇 년 전까지는 나세령 중령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영웅적 구조작전 성공,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조종사, 공군의 자랑, 나세령 중령.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갑자기 관련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삭제된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정유리는 더 자세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공군 헬기 불시착 사고, 조종사 중상. 기사의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혹시 이 사고와 관련이 있나? 정유리는 그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악천후 중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헬기가 불시착했다는 내용이었죠. 다행히 구조 대상자는 무사했지만 조종사가 중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나세령 중령의 마지막 작전이었을까? 정유리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고 이후로 나세령 중령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죠. 정 중사,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정유리는 깜짝 놀라 신문을 덮었습니다. 아, 그냥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요. 김 실장이 정유리가 보고 있던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신문을 왜 보고 있죠? 그냥 역사 공부를 하려고요. 김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 중사,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사무실로 따라오세요. 정유리는 어쩔 수 없이 김 실장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실장이 문을 닫고 말했죠. 정 중사, 정확히 뭘 찾고 있는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나세령 중령에 대해 계속 캐묻고 다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유리는 망설이다가 훈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밥 파는 할머니가 떨어뜨린 훈장을 주었는데 나세령 중령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김 실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훈장 어디 있습니까? 제 책상 서랍에 있어요. 가져오세요. 정유리는 훈장을 가져왔습니다. 김 실장이 훈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정 중사, 이 일은 여기서 끝내세요. 하지만 실장님, 이 훈장의 정체를 알아야. 알 필요 없습니다. 김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 중사, 군대에는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나세령 중령 이야기도 그런 것 중 하나고요. 왜죠? 영웅적인 조종사인데 왜 숨겨야 하는 건가요? 김 실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웅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상부 명령에 불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든 기록이 봉인됐어요. 정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설적인 조종사가 명령 불복으로 기록이 봉인됐다니요. 어떤 명령이었는데요? 김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훈장은 제가 처리하겠으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하지만 명령입니다. 김 실장의 단호한 말에 정유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희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득 부대 앞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혹시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희가 부대 근처에 도착하자 몇몇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밥 할머니 오늘 안 왔네. 그러게. 어제 뭔 일 있었다던데. 훈장 떨어뜨렸다면서? 응. 정 중사가 주워갔다던데.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옷장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죠. 군복, 훈장들, 그리고 마지막 비행 기록서까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하나? 정희는 마지막 비행 기록서를 펼쳐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부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계는 이어가야 했습니다. 정희는 다른 곳에서 김밥을 팔기로 결심했죠. 시내 공원에서라도 팔아야지.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10년 넘게 이어온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날씨도 내 기분과 똑같네. 정희가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나정혜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나세령 중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정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수상해 보였어요. 할머니, 김밥 얼마예요? 한 시민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3,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김밥을 건네주면서 정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김밥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정혜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정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국정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국정감사실이라는 말에 정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요? 나세령 중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그런데 나세령 중령의 훈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아, 그건 우연히 주운 거예요. 우연히 주었다고요? 공군 특급 구조훈장을 우연히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냥 김밥 파는 사람이에요. 나정혜 씨,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헬기 불시착 사고 이후 나세령 중령이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왜 이름을 바꾸셨나요? 나세령에서 나정희로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원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만 말해주시면 돼요. 무슨 진실을요?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일만큼은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고 후유증으로. 거짓말 마세요. 우리는 당시 작전 기록도 다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구조작전을 수행한 것도 알고 있어요. 정희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상부에서는 구조작전 중단을 명령했었죠.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부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났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구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대신 저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대신 중령님은 중상을 입으셨고 군에서는 책임을 물어 모든 기록을 봉인했죠. 맞아요. 그 이후로 저는 죽은 사람이 됐어요.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에서 죄인이 됐고 나세령에서 나정희가 됐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중령님, 지금 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과거 중령님이 구조했던 지역과 같은 곳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곳이라고요? 네. 그리고 기상 상황도 10년 전과 비슷합니다. 폭풍우가 예상된다고 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중령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헬기를 타지 않기로 했고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도울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다시 불렀죠. 중령님, 실종된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가요? 네. 7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정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어린아이 때문에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중령님이 아니면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요. 정희는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복잡했죠. 어린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정희는 창문 너머로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떠났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0년 전 자신이 구했던 아이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아니야, 이제 내일이 아니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폭풍우가 오고 있네.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실종자 수색은 매우 위험했거든요. 한편 그 시각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상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수색 지역의 풍속은 초속 15m이고 새벽 6시부터는 초속 25m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군 사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헬기 출동이 가능한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에서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조종사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이 더 늦으면 위험해집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다면. 사령관이 답답해했을 때 정유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나세령 중령님을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유리에게 집중됐죠. 정중사, 무슨 소리입니까? 김 실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세령 중령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10년 전에. 아닙니다. 현재 부대 근처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바로 나세령 중령님입니다. 정유리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중사, 확실합니까? 사령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훈장도 가지고 계셨고 여러 정황상 틀림없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나세령 중령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악천후 조건에서 구조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미 은퇴한 분을 다시 작전에 투입하는 건. 참모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사령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유리 중사, 즉시 그분을 모셔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새벽 4시 정유리는 동료와 함께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도 더욱 커졌어요. 정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정유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정유리 중사입니다. 문이 열리자 정희가 나왔습니다. 잠들지 못했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이런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나세령 중령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유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긴급합니다. 실종자 중에 7살 아이가 있고 폭풍으로 인해 다른 조종사들은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 정말 7살인가요? 네,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미 밤새 산에서 보낸 상태고 이 비까지 내리면 정유리의 말에 정희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의 얼굴이 생생했어요. 중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중령님이 아니면 정말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헬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요? 10년 전 사고 때문입니다. 제가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령님이 구한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유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한 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나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산 어딘가에서 무서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유리의 말에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헬기를 조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작전 지휘만 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정유리를 따라 부대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군부대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부대에 도착하자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나세령 중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령관님도 오랜만이시네요. 정희와 사령관은 과거 함께 작전을 수행한 동료였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정희는 즉시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실종 지역은 정말 험한 산악지형이었어요.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풍속 초속 20m, 강우량 시간당 30mm입니다. 헬기 기종은 무엇입니까? 수리온입니다. 정희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불시착했던 곳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 지형에서는 접근 각도가 중요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서쪽에서 접근해야 해요. 정희의 전문적인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후에는 즉시 이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한 착륙 지점이에요. 정희가 지도에 표시하자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이런 악천후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한 조종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조종사의 경험과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중단해야 해요. 중령님이 직접 조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무전으로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어요. 결국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10년 만에 다시 작전 지휘석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수리온 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경납고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중령님,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조종사 박소령이 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악천후에서의 구조작전은 처음이었어요. 박소령,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정희는 출동 헬기 보조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긴장감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지상관제소, 여기는 나세령입니다. 정희가 무전기를 잡고 말했을 때 작전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설의 조종사가 10년 만에 돌아온 순간이었죠. 나세령 중령님, 여기는 지상관제소입니다.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현재 풍속과 강우량을 다시 알려주세요. 풍속 초속 22m, 강우량 시간당 35mm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박소령, 이륙하세요. 하지만 언제든 중단할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올라가는 헬기를 보며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도 100m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박소령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소령, 고도를 150m로 올리세요. 산악 지형에서는 돌풍이 위험합니다. 150m로 상승합니다. 헬기가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와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시야도 매우 나빠졌어요. 중령님,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계기에만 의존하세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정희는 지도를 보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쌓인 지형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현재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2km 이동하세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접근로입니다. 북서쪽 2km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한 돌풍이 헬기를 강타했습니다. 박소령이 당황하며 조종관을 붙잡았습니다. 헬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박소령, 침착하세요. 조종관을 너무 강하게 잡지 마세요.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박소령에게 들렸습니다. 바람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함께 움직이세요. 헬기가 바람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정희의 조언에 따라 박소령이 조종관을 조정하자 헬기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실종자 위치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헬기가 목표 지점에 접근하자 정희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상팀, 실종자 발견했습니까? 네, 발견했습니다. 계곡 아래쪽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즉시 구조해야 합니다. 박소령, 하강 준비하세요. 하지만 중령님, 이 바람에서 착륙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착륙할 필요 없어요. 호버링 상태에서 구조하는 겁니다. 호버링이요? 이 바람에서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희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조종했던 그때를 말이죠. 천천히 하강하세요. 고도 50m까지 내려가세요. 헬기가 계곡 위로 내려가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계곡의 지형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어요. 중령님, 너무 흔들려요. 집중하세요. 바람의 패턴을 읽어야 해요. 정희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박소령을 도왔습니다. 왼쪽으로 3m, 천천히 이동하세요. 3m 이동합니다. 좋아요. 이제 구조줄을 내려보내세요. 구조요원이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줄이 크게 흔들렸어요. 구조요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잠시 후 지상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실종자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정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조하세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헬기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연료도 걱정되고 기상 상황도 더욱 나빠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실종자 구조 완료. 두 번째 실종자 구조 완료. 세 번째 실종자 구조 완료. 마지막으로 7살 아이를 구조하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 구조 완료. 하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즉시 상승하세요.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박소령이 상승을 시작하는 순간 더 강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중령님, 큰일입니다. 헬기가 크게 기울며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소령, 침착하세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령님, 조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소령의 절망적인 눈빛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소령, 조종석을 바꿔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조종하겠습니다. 작전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중령님, 위험합니다. 사령관이 만류했지만 정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아이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저 아니면 안 돼요. 정희는 박소령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는 조종관이었어요. 모든 승무원,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이제 제가 조종합니다. 정희의 손이 조종관을 잡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헬기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박소령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헬기를 조종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과 본능이 그녀를 도왔어요. 병원까지 15분 거리입니다. 버텨주세요. 정희의 정밀한 조종으로 헬기는 폭풍우 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착륙 준비합니다. 헬기가 병원 헬리패드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서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정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살았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정희는 다시 부대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날의 구조작전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정희의 정체가 알려졌거든요. 김밥 사세요. 맛있는 김밥 있어요. 정희가 평소와 같이 외쳤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 유명한 나세령 중령님이시네요. 와, 진짜 전설의 조종사가 김밥을 파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중령님, 참치김밥 하나 주세요. 한 시민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네, 여기 있어요. 3,000원입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세요. 시민이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중령님께서 구해주신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강철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령님, 죄송합니다. 강철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그때 제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어른에게 함부로 했던 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강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철 씨 고마워요. 네. 뭐가 고마우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제 리어카를 밀지 않았다면 훈장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고 제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희의 말에 강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거예요? 네, 큰 도움이 됐어요. 강철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정희에게 인사하고 싶어 했어요. 중령님 존경합니다. 중령님 덕분에 우리 공군이 자랑스럽습니다. 병사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정유리가 나타났습니다. 중령님 안녕하세요. 정유리 씨, 그날은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중령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유리는 정희 옆에 서서 김밥을 파는 걸 도왔어요. 중령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왜 다시 김밥을 파시는 거예요? 이제는 군에서 복귀해달라고 요청할 텐데요. 정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하늘보다 따뜻한 밥이 더 사람을 살리니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늘에서는 위급할 때만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매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정유리는 정의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리우시지 않으세요? 하늘을요.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공군 사령관이었어요. 나세령 중령님. 사령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령님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령관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난주 구조작전의 공로로 대통령께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대통령 표창이요? 네, 그리고 정식으로 복귀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중령님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이 더 좋아요. 여기서 제 역할을 찾았거든요. 사령관은 아쉬워했지만 정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표창식만이라도 참석해 주시겠어요?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떠나고 나서 정희는 다시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구조된 7살 아이와 그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머, 우리 예쁜 공주가 왔네요. 몸은 괜찮아요? 정희가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아이의 부모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을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가 정희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헬기와 그 안에 있는 정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요. 고마워요. 정희는 그림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희는 김밥통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김밥통을 닦으며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서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 보았어요. 그 옆에는 공군 특급 구조훈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훈장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야지. 정희는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누비던 전설의 조종사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김밥 아주머니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밥통 안에서 훈장은 여전히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행복을 모두 품은 채로 말이죠.